반갑습니다. 大家好，你们好吗？好，아이들이 아주 국제적이라 금방 중국어를 금방 배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음새의 신한열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이음새 대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음새가 국제적이듯이 또 소일 카페도 카페 소일도 오늘 국제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만나는 시작하면 또 바로 또 다른 몇몇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고 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대화 시간에 조금 더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신 손님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또 제 뒤에 지금 벌써 와서 또 앉아 계신데 제목 그대로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웃, 가장 오래된 이웃이 한국의 이웃이 누굴까요? 한국 이웃 나라는 어느 나라가 이웃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웃에 있는 나라?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죠? 일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할아버지 때 한국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희동에 쭉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연희동 토박이입니다. 연희동 토박이고 한국 생활은 저희 선배이시고 저보다는 선배예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한국에 오래 사셨고 담안유 목사님인데요. 한성 그죠? 화교 소학교 나오시고 또 한성 그죠? 화교 중고등학교도 나오시고 서울에서 대학은 타이완의 국립사범대학이라고 스판따시라고 아주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는 국문과 이제 타이완 사범대학의 국문과니까 중국 문학이겠죠. 국문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이제 통역도 많이 하시고 번역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중국 기독교사 이제 두 분 교수님과 함께 공역 하셔가지고 나왔습니다. 공역자 중에 또 한 분이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안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모시죠. 오늘 이야기는 당연히 한국말로 하시겠죠? 네. 저보다 더 이제 유창한 한국말로 하시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 이제 담 목사님이 한국의 화교 생활에 대해 가지고 화교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소개하실 거예요. 잘 준비해 오셨는데 이런 강의는 아마 어디서도 듣기 좀 어려운 그런 강의 내용인데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간단히 우리 목사님을 좀 알기 위해 가지고 있죠. 목사님이 사셨던 세 곳 제가 얘기를 한번 세 장소라고 할까요? 연희동 그죠?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던 지금까지도 살고 계시대요. 연희동 토박이고 주민이시니까 연희동과 그다음에 타이완에 가면 타이완의 허핑동루 거기 그 대학교가 있는 그 거리 아마 기숙사 생활 하셨는지 아마 근처에서 하셨을 거예요. 거기가 연결된 한 장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목회의 꿈을 가지고 그죠? 광나루에서 신학교 생활하셨던 그 세 군데하고 연결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면 우리가 또 우리한테 화교 얘기해 주시는 강사 선생님이 우리 담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담안유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저는 뭐 기억력이 별로 좋진 않아서 이제 기억이 있었던 첫 동네가 연희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8년부터 연희동에서 살았고 제가 자주 소개할 때 얘기하는 게 저는 50대 태어났고 그리고 쌍팔년도에부터 연희동에 살았고 연희동은 저한테는 그냥 삶의 터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집 하면은 집이란 단어가 있을 때는
연희동 이외에 다른 집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 살았고 집안이 이제 가세가 기울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임시로 거처했는데 삼촌들이 잘 되면서 그 집을 사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연희동이면은 그냥 제 삶 자체가 그냥 연희동인 것 같아요. 연희동에서의 삶이 거의 30년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수사님 말씀하신 허핑동로라는 데는 제가 이따가도 사진에 있지만 이제 대만 사범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한테는 야시장인 것 같아요. 대만에 지금은 좀 많이 적어졌지만 맛있는 게 굉장히 많은 야시장이 또 허빙동로에 있는 야시장이었어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녔고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30년 선배 분이 저희 담임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1학년 때 기숙사가 완공돼서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30년째 제가 들어갔고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거기 기숙사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는 동네인 것 같아요. 대만은 공항에서 거핑동로까지 가는 길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동네. 연희동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광나루 같은 경우면은 이제 정말 나루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동네. 그래서 과연 이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2개의 과정을 공부를 했으니까 출석을 한 횟수를 따지면 이제 5년 정도 되고요. 학위를 완성하는 데는 조금 더 걸렸지만 그렇게 계속 오가면서 지냈던 좀 약간 뿌리를 내리지 못한 동네 같은 곳이 이제 광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다음 안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한테 하실 담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우리는 여기도 이제 대부분들은 우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만 또 중국에서 또 나서 자라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렇죠. 또 홍콩에서 또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도 계시고 타이완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 말고 목사님은 연희동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은 또 우리 참 다양하고 그런데 아마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중국 하지만 너무 다양하잖아요. 중국 본토도 있고 그죠? 할아버지가 오셨던 샨동도 있고 뭐 타이완도 있고 홍콩도 있고 요즘은 외국에서 말할 때 그냥 중국 하면서 타이완, 홍콩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특히 타이완 사람들 싫어해요. 우린 중국이 아니다. 타이완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외국 나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 여담이고 오늘 우리 주로 이제 모신 이유는 한국에 제일 오래 산, 그죠? 이민이라고 할까? 이주민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화교인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여기 또 소일교회는 교우들 중에는 또 그죠 화교랑 결혼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화교를 알게 되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너무 모르는 화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화교 3세 담한유 목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주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가지고 대략 한 이렇게 4개 정도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거든요, 교수셨고 그래서 별로 재미없는 집안인 것 같은데 재미없는 이야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화교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화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할머니가 전주이 씨신데 전주이 씨의 기원을 따지면 2개의 설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중국에서 들어왔다, 하나는 이제 자체 성씨로서의 이 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입됐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성씨가
족보를 따지고 보면 중국적 성씨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화교일까요? 그리고 한반도에 사람이 유입이 된 건 또 언제일까요? 이런 것들까지 한다면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화교라고 말하는 그 그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1882년에 이모군란 때인 것 같아요. 이때 어떤 곳에서는 그냥 중국이 군대를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조선의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좀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 청나라와 또 조선의 관계와도 연관이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관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3,000명 혹은 4,000명 정도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모군란 진압하고 또 개화파 이렇게 뭐 진압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항상 군대가 움직이면은 그 군대를 먹여 살리고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상인들이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의 기록상으로는 이제 한 40명 정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을 것들을 구하고 또 뭔가를 팔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이 군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82년에 조청 상인인 사람들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합법적인 거주의 근거가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1조에서 조선은 천국의 속국이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불평등 조약이지만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2년만 지났는데도 화교 상인의 수가 520명까지 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계속 왔던 사람들이 거주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게 되고 군대는 끝나면 돌아가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왔었던 오장경이라는 제독이 있었어요. 광동 지역의 제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이제 주둔을 하면서 그때는 미국의 아니라 청군이 주둔을 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있었던 시간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안 되고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의 여독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선에서 고종 황제 때인데 고종 때 이 사람을 기리는 사당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아니죠. 동대문 운동장도 지금 없어졌으니까 동대문 운동장에다가 이 사람을 오장경을 기리는 사당을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에서 이 제사를 계속 지냈다가 나중에 화교들이 이 제사를 이어받게 됐고 동대문 운동장 개발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했었던 그런 시기에 연희동에 있는 한성화교 중학교 뒷산에 이런 건물을 새로 지어서 사당을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몰랐었거든요. 왜 중국의 한 장군의 사당이 우리 학교 뒷산에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많은 귀신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네. 막 동상이 움직인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청일전쟁 때 전후에 환경이 어려워졌던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환경의 삶의 터전을 바꿔야 됐죠. 그리고 군벌 전란, 중국은 1912년에 중화민국이라는 것이 생겨났지만 계속 군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온 사람들이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화교 농민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배추와 배추 종자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배추는 한국의 토종 배추예요. 개성 배추라고 이야기하라는데 한국에서 배추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배추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배추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오장춘 박사가 또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 중국에서 사람들이 유입되던 시기가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때였는데 일본도 타민족이잖아요. 화교도 타민족이고. 근데 일본은 본인 이외에 자기네들 이외에 다른 타민족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한 유효 통치를 더 강화를 하고 싶었고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다는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1931년에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한국의 역사책에도 거의 없고 중국 역사책에도 없는데 지금 현재 만주 지역 쪽에 어떤 조선 농민과 중국인 농민들의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일본 이 식민 정부가 그 일제 강점해 놓은 그 사람들이 총독부에서 이거를 굉장히 큰 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주 지역에 우리 조선의 사람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압을 받고 충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뭐 이런 어떤 소문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평양이라든지 남한 여러 지역에 화교를 배척하는 그리고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양쪽 역사에도 다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검색만 해도 이제는 좀 있긴 한데 누구든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화교들은 여기 살면서 이 땅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의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한국전쟁을 칭하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항미원조 전쟁이에요. 미국을 저항하기 위해서 조선을 원조하는 돕는 전쟁이었어요. 이 항미원조는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에 대한 전쟁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자유를 찾고자 이 땅에 살고 자유의 가치를 동조하고 또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화교 참전 용사들이 있었어요. 1951년에 어떤 중국인 육군 첩보부의 산하의 정식 중국인 부대가 있었어요. SC 지대, 서울 차이니즈 지대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원이 200명 중에 무장대원 70명이었고 막 인민군복 갈아입었다가 공산군복 갈아입었다가 하면서 이런 첩보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현충원에 이렇게 그 개세에 안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스코필드 박사도 있고 또 화교가 2사람이나 있죠. 근데 2사람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때 당시에 또 여기 계신 분은 제 선생님이기도 해요. 이분이 대만 중화민국군 이제 장교셨고 한국에 계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화교학교 선생님으로 남으셨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계셨죠. 그럼 화교들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농민들도 있었고 비단장수, 왕서방 이런 이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채소 재배, 김포 부천 이쪽 지역에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주물 공장도 있었고 포목점도 있었고 건축이 있었는데 보금건축장이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 다른 건축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성당 건축도 했는데 설계자는 코스트라는 신부님인데 명동성당이라든지 약현성당에서 실제로 벽돌 조적을 했던 사람은 진 베드로라는 중국계의 중국 가톨릭 신자였어요. 이분이 실제로 어떤 빨간 벽돌과 회색 벽돌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법들을 해서 실제로 건축하면서 이런 건물들이 이제 있었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고 또 이제 세 가지의 칼, 쌈바더 세 가지의 칼, 이연복도 칼 팔고 있는데 이연복 중식도라고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거를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칼 3개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식도, 청요리집이라고 이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중화요리집. 그다음에 이발하고 양복점인데 나중에는 중화요리집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 화교는 당연히 중화요리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억제를 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이런 경제력을 제한을 하면서 화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한국 총 4번의 화폐 개혁이 있어요. 그 중에 2번이 좀 화교들을 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집에 금고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이렇게 돈이 바뀌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돈들이 다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부터 박정희 때까지 민족 자본 강화를 위한, 이거는 당연한 조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선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예요. 근데 외국인 자본을 약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1961년에 5.16 지나자마자 외국인 토지법을 제정해서 외국인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외국인은 화교를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이 90년대 후반, 전후반 이때쯤까지는 외국인은 당연히 화교였어요. 다른 외국인은 너무 적었고, 실질적으로 이 대상은 화교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1970년에 아예 취득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대한 법이 생겨나서 1가구는 1주택하고 1점포만 소유하게 됐고, 이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서도 안 됐어요. 네. 그렇게 저는 자료 찾은 거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로 이 두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게 좀 예전에 나온 책인데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라고 해서 양필승하고 이정희 두 분이 쓴 건데, 이정희라는 분은 원래 대구 쪽 지역의 한 기자였는데 나중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인천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한반도 화교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약간 줄인 책이 이제 화교가 없는 나라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거는 화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한 권 정도만 읽으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축소가 있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짜장면 가격을 동결시켰어요. 네, 아까는 보면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죠. 그럼 농사를 못 지어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요식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 재료를 가지고 요식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짜장면 가격을 동결시켰어요. 1970년에 짜장면이 100원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청진해장국 교보문고 옆에 있는 70년대에 해장국이 12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 2,000원이었을 때 설렁탕집에서 설렁탕이 5,000원이었어요. 그런 짜장면 가격은 정부에서 정해진 가격 이내에서만 설정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그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산 증식을 막는 거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73년에 중화요리집에서는 너네는 중국식이니까 한 쌀밥 팔지 마라. 그럼 이땐 뭐가 없었겠죠? 볶음밥이 없었겠죠? 네, 없었어요. 양곡 절약 명분으로 중국집에서는 짜장면하고 짬뽕만 팔아라. 이런 제한을 뒀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 전혀 상상할 수가 없죠. 내가 뭐든 만들어서 팔면 파는 건데 이때는 이런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지역들이 좀 전통적인 지역들이 있었어요. 서울은 주로 소공동, 회원동, 그리고 이후에 연희동과 연남동이 있었고, 그리고 인천은 주로 설린동, 북성동인데 설린동은 지금 이렇게 차이나타운이라고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짜장면 라면 이름이 아니고 중국집 이름이었는데 공화춘이에요. 이게 1912년에 생겼는데 공화국의 봄이 왔다라는 이야기로 공화춘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연희동 지역을 여기 뭐 목란이 있고 이연복의 목란이 있고 오향만도 있고 뭐 하하 있고 이거 리틀 차이나타운이다 이러면서 지도를 조그맣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희동에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건물 아세요? 시청 앞에 있어요. 프라자 호텔이에요. 프라자 호텔이 어디 거죠? 한화 거예요. 한화는 예전에 한국 화약이었죠. 근데 이 그림이 있는데 이 프라자 호텔이 뒤에 뭐가 있죠? 병풍이 있어요. 병풍. 프라자 호텔도 실제로 병풍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이렇게 세워놓은 병풍 같죠. 화교들이 수표교 근처에 많이 살았고, 그리고 그쪽 지역들이 정리가 많이 되면서 나중에는 소공동 지역으로 많이 뭉쳤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때. 그래서 소공지구라는 것을 재개발을 하면서 건물을 지을 건데 지상 18층짜리 화교회관을 하나 너네한테 줄게라고 하면서 소공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땅을 이렇게 하면은 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그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청와대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재개발해서 너네한테 이런 건물 지어줄게 하면서 지금 현재 종로 을지로 쪽에 하나은행 건물 있죠. 굉장히 큰 건물 그쪽이 공터였는데 그쪽으로 사람들 가건물 지어줘서 그쪽으로 다 보내고 건물 지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이 한 동을 너네한테 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 그쪽으로 보내고 했어요. 근데 계속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대만에서 정부에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 돈인가를 이제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를 한 거죠. 이렇게 송금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해준다니까 한국 정부에서. 근데 계속 안 짓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한국화약 한화에서 그 화교들의 땅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 비싼 값으로 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평에 10,000원, 20,000원 할 때 100만 원 이렇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새로 옮겨진 가건물 쪽에서 장사도 안 되고 결국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면서 이것도 없는 일이 돼버렸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어떤 이쪽 소공동 지역을 막는 하나의 역할로서의 어떤 프라자 호텔이 하나 생겨났고 이쪽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분산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저도 저 자신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한국사 공부하는 것처럼 저도 화교 역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대만에 관련된 책을 쓰는 작가 중에 최창근 작가라는 사람들은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어떤 박정희가 그 화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막기 위해서 이걸 짓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계속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필요한 정책들이 생겨났어요.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은 하나회를 척결한 게 또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금융실명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융실명제가 정말 필요한 거죠. 실명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차명이라든지 가명으로 하면은 이게 도대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화교들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친구 이름, 다른 지인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는데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실명이니까 이건 내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제 주위에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필요했던 조치인데 거기에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 이거는 화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것. 앞에 어떤 조치들은 화교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치라고 보면은. 네. 좀 심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가족과 개인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오신 데는 여기예요. 굉장히 가깝죠. 이쪽 끝에 보면은 여기 아까 어떤 분 청도에 계셨는데 여기 제일 끝에 보면 석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쪽 지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담시지만이 몰려 살고 있는 집성촌, 담가촌에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서대문 연희동에서 자라났고 이제 대만에서도 생활을 했었죠. 저희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에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이 지붕 이 위쪽에 있는 이게 그 해조류예요. 예, 해초, 하이사오방이라고 해서 해초로 이렇게 위에를 막아놓은 그런 집이었고 중국 동북 지역은 온돌은 없는데 여기 밑에 바로 불을 때우는 거예요. 호어캉이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서 불을 때워서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이게 침대가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벽을 이렇게 가벽을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부부도 살고 또 증조부 부부도 여기서 지내고 그랬다고 해요. 침대 하나인데 여기다 가벽 같은 거를 뭐 해서 이렇게 그냥 지냈나 봐요. 어촌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 94년에 중국에 처음에 갔었는데 저도 여기서 하룻밤 이틀 밤인가 잔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예요. 예, 이때는 100km가 안 됐는데. 예, 1994년 1월달, 2월달에 첫 해외 여행을 했는데 그게 중국이었어요. 인천에서 배 타고 갔어요. 비행기도 못 타봤고 인천에서 배 타고 다음날 아침에 산동 위해에 떨어졌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랑 가판 위로 올라가고 저쪽 보는데 외국이다 이랬어요.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저기가 외국이 아니라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리면서 이제 산동도 많이 돌아다니고 동북 지역도 가고 북경도 가면서 이거는 중국의 자금성이고 여기는 도문에 있는 북조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이제 그 경계선 있는 그 관문이에요. 이런 데도 어렸을 때 가보게 됐었죠. 그러면서 크다. 왜 이렇게 크지? 이제 위해 남쪽의 영성이라는 데서 청도까지 하루 온종일 차를 타고 가는데 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지평선이 보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고 내 본적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첫째는 배를 타고 왔는데 여기가 외국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데가 외국이었구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너는 중국 사람이야, 너는 중국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고 어렸을 때 동네에서 공차다가 동네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여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지냈죠. 이랬어요. 이게 저희 할아버지고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저희 3대죠. 지금 제가 할아버지의 렌즈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경은 저희 할아버지 안경이거든요. 이렇게 지내왔어요. 할아버지는 구두 공장도 하셨고 동대문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뚝섬에서 중국집도 하셨었어요. 아버지는 화교학교 교사셨고 서울교대 교수셨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동에 있는 한성학교 소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나왔냐 초등학교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소학교 나왔거든요. 한성화교 소학교를 나왔고 이 건물이 가장 오래된 이쪽에 다른 건물이 있는데 제일 오래된 건물도 있고 한데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이 옆쪽에 다른 건물이 있고 여기 이 건물이 사실은 1948년에 세워진 한성화교 중학교의 원래 첫 건물이에요. 근데 명동에 있다 나중에 그 연희동으로 옮겨갔죠. 여기를 다니면서 있었던 저한테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은 1992년에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이 단교한 일이었어요. 이때 저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날까지만 해도 중화민국 국기를 개양을 했는데 이 다음 날부터는 국가는 부르는데 국기 개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리 외교구나. 노태우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옛 친구를 버리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약이 이제 빌공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쓴 글 중에 일부를 좀 읽어 드릴게요. 이제 황해문화라는 곳에 지난 30년 동안 변했던 것과 변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온 것 중에서 이제 화교로서 걸어온 길이라는 글이에요. 중간에 어느 잡초의 이야기. 1992년 8월 23일 한중 단교와 한중 수교로 인한 중화민국 대사관에 학의실이 있던 날이었다. 학교에서 긴급 교무회의가 열렸다. 여러 가지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나는 갑자기 금문도의 포격전인 8.23 포전이 생각났다. 공교롭도 그날이 바로 58년 전 금문도의 포격전이 일어났던 일이었다. 학위식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분은 학생들에게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모범 답안을 만들자고 하였고, 어떤 분들은 아예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지 말자고 하였다. 어떤 분들은 기자의 취재에 잘못 응했을 경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학생들을 믿자고 했다. 우리가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학생을 믿자고 했다. 학생회에서는 학위식 때 항의를 표하기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하는 그대로 도왔다. 학생들은 생각 외로 열심히 했고 결연한 의지는 어른 못지않았다.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다. 너무 분했다. 의리가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가? 정치에는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나는 생각을 써내려갔다. 주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도움을 준 친구를 저버려서는 안 되며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과 우리는 잡초처럼 밟혔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어느 잡초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8월 24일 학생들을 인솔하고 대사관 뜰에 집합했다. 많은 화교들이 모여들었다. 모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한국 관계자들과 기자들도 많았다. 나는 내가 쓴 어느 잡초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때 누군가 학생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주자고 했다. 나는 대만에서 활동했을 때 불었던 매화, 중화민국의 노래와 같은 애국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학생들도 따라 불었다. 대사관 뜰에는 모든 화교들이 다 같이 부르기 시작했다. 명동 빌딩 숲에 노랫소리가 퍼지자 창문을 열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곧이어 대사관에서 공식 국기 하강식을 거행했다. 대사의 고별식이 있었고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학생들에게 소신껏 인터뷰에 응하라고 했다. 학생들은 대답을 너무 잘해줬다. 다음날 언론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기사가 많이 실렸다. 특히 대만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학위식은 현지 고용원이 반바지 입고 혼자서 태극기를 내리는 사진과 비교한 기사도 있었다.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다.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학교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학교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나를 통일된 창구로 단일화했다. 국적을 언제 바꿀 것인가? 언제 오성홍기를 올릴 것인가? 교과서를 바꿀 것인가? 이제는 중화민국은 한국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중화민국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왜 아직도 청천백일기를 개양하느냐?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정치행위니 국기를 개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교과서도 중국 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청천백일기를 개양하지 말라고 그랬다. 나는 우리 생각을 제대로 알리려면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중화민국과 단교를 한 이상 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중화민국 국기는 더 이상 국기가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었는지 그래도 안 된다고 했다. 내 집에 천을 걸어놓는 것도 정치행위냐고 물었다. 만약에 정치행위면 한국에 걸린 모든 외국 국기를 내려야 한다고 만약에 그 국기를 다 내린다면 우리 학교도 내리겠다고 했다.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과서가 가장 이념적인데 한국에서 홍위병을 만들 수 없다고 항변했다. 중화민국과 단교를 했으니 국적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질문에 대해서 오늘 중국이 강해지니까 중국으로 바꿨다가 내일 한국이 강해지면 또 한국 국적으로 바꾼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우리는 국적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는 그대로 쓰게 됐고 국적은 그대로 머무르게 됐고 국기개양은 명동에 있는 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화교 소학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국국민당 당사가 있거든요. 당사 이런 데서만 국기개양을 하지 못하게 됐고 연희동에서는 계속 국기개양을 하고 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연희동으로 이제 학교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반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한국 대학 진학반이 있고 대만 대학 진학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 진학반을 한국 교과서를 섞어서 이제 수업을 좀 하고 한국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대만 대학 진학반은 대만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대만의 교무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화교 사무위원회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화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시험을 치게 해줘요. 대학 입학 시험을 치고 점수대로 원하는 지망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저는 화교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만 사범대학교를 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국문과를 가게 됐죠. 그리고 국어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대만에 가니까 오히려 국가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간단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 너는 중국 사람이야. 너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결혼하면은 애는 엄마가 키우니까 애가 한국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작 저희 할머니는 또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여권을 갖고 있거든요. 중화민국 여권. 그리고 중국을 갈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이라는 걸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만에 갔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화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따도 나오겠지만 손문 선생이 화교는 혁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애국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나라라는 곳에 왔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 여권 보여주면서 네 여권에 똑같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얘 한국에서 왔어. 얘 한국 사람이야. 너네 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내 나라가 그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이 너는 아니야. 너는 외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는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왔고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대만에서 왔는데 내 정체성이 이쯤에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 바다 위에 어딘가에 떠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 중국이 이제 외교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대만과 모든 나라들 이제 단교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대만을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아의 고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점점 친구들이 사라져갔죠. 근데 제가 그거 같은 거예요.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중국 사람인가?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난 한국 사람이 아니지. 넌 대만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중화민국 정부가 지금 대만에 있지만 나는 이 대만이라는 섬에 속하지 않는데 그럼 나는 대만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중국에 살아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접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Third Culture Kids라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주로 선교사 자녀라든지 이제 출생지와 자기 문화 정체성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Third Culture Kids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사지만 태어날 때부터 목사는 아니잖아요. 대학을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 안에서의 갖고 있는 복음의 어떤 큰 경계 없음, 무경계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하다는 것, 차별이 없고 그런 어떤 정체성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 오이쿠메네, 이 하나님의 집, 이 안에서의 나는 일원이다 라는 것으로 이런 정체성과 이런 어떤 신앙적 승화로 인해서 이제는 누가 나한테 당신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저 한국 사람이에요. 저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 음식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대만 사람이요? 국적이 대만이고 저 뭐 다 이제
대만에서 지냈고 대만에서 사범대학교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 한국에서 왔고 저 산동말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돼요. 이제 이 과거에는 어디도 속하 있지 않으니까 어디든 뭔가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어디선가 어디서든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는 장신대를 들어갔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장신대에 들어가니까 또 한 번의 재밌는 이야기. 이거는 더 이상 이걸 겪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업 시간에 세계교회사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하고 몇 사람 불러 일으켜요. 그래서 이분들은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저희 집 연희동인데요. 근데 그래, 유학생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유학생 회장도 했었어요. 중국 유학생 회장. 그러면서 저의 정체성이 거기서 또 한 번 발현이 됐어요.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으니까 대만에서 온 친구, 중국에서 왔는데 삼자교회 혹은 가정교회 이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삼자교회, 가정교회, 대만, 중국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로서만 존재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죠. 이번에 3월부터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또 유학생이 되겠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는 저 개인의 어떤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화교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한국 화교는요, 저도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여러분들 계속 역사를 보면서 무언가를 보면서 한국인에 대한 개념이 계속 바뀌어가겠죠.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화교가 애국 화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 이런 교가였어요. 근데 여기는 무엇이 있냐면은 배경에 대한 설명이고 중하의 자녀가 지금 타국에 살고 있고 우리 학생들 다 노력해서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옛 산하를 다시 수복하자. 그러면서 잘 배우고 다시 우리나라를 세우자.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1909년에 생겨난 학교고 이 노래를 계속 불러왔어요. 우리는 정동에 가면은 여한중화기독교 한성교회라고 있어요. 이 여한중화기독교는 뭐냐면은 한국에 여행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잠시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돌아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거기서 웃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계속 받아왔어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동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거기서 왔으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거기 가실 수 있겠지.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 선생이 화교는 혁명의 어머니다. 우리는 이 신의 혁명을 일으킨 이런 어떤 모든 배경 속에서 화교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화교는 혁명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애국 교육. 근데 이렇게 해서 자라났는데 중국이랑 다른 거예요. 너 중국 사람이야라고 배우고 자랐는데 2008년에 성화봉송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시청 앞에 있는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한편에서는 뭐 기독교 사회 책임이라는 데서는 티벳에 대해서 이런 항의를 했죠. 이런 성화봉송이 되면 다 보게 되니까 그런 데서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국 대사관에서 학생들을 동원을 했어요. 사실상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티벳은 영원히 중국의 땅이다. 이러면서 한편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어떤 시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은 충성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혹은 그렇게 동원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한 번이 2008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때 마지막에 막 이 국기대 이거 막 던져서 사람 찍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은 두 사람만 입건됐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 가서 느낀 거, 우리 할아버지 고향인데 내 고향은 아니야. 너무 다른 거예요. 말도 다르고. 그래서 대만과도 또 다른 거예요. 대만은 자꾸, 지금 이게 제 여권인데 지금 현재 여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타이완이라는 글자가 커졌어요. Republic of China라는 이 이름이 이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Republic of China라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대만이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대만에서 이렇게 더 강조를 하면 할수록 화교들은 대만에 대한 그 감정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대만은 재밌는 게 1991년에 여기는 이제 의식 조사를 한 건데 나는 대만 사람이다. 초록 색깔. 그리고 나는 중국 사람이다. 빨간 색깔. 그리고 이 주황 색깔이 나는 대만 사람이자 중국 사람이다라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1990년대 초반은 나는 대만 사람이자 중국 사람이다라는 게 73%였어요. 근데 96년대 됐을 때 이미 43%가 되고 지금도 10%를 겨우 살짝 넘기는 정도.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은 계속 바뀌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있었고, 명나라 후예들이 있었고, 청나라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할양이 됐었고, 국민당이 들어왔고, 이런 하면서 대만의 정체성은 대만이라는 이 땅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대만이라는 이 섬, 그러니까 이 섬에 그걸 넘어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내부의 문제로도 너무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계속 압박해 오니까 대만은 대만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그때 이제 중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대만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주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중간에 온 사람인데 왜 너네가 대만 사람이냐. 진정한 대만 사람들은 원주민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선주민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쓰고 있죠. 근데 화교로서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대만은 또 중화민국이라는 것을 계속 없애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한 감정은 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교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나는 누구라고 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중국이랑 너무 달라요. 대만이라고 해도 대만도 너무 달라요. 근데 국적이 중화민국이 대만에 있으니까 뭐 때로는 지금은 이제 대만계 화교 이런 얘기하는데 대만계 화교가 아니죠. 중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뉴스와 뭐 이런 글들을 보면은 저를 대만계 화교라고 그래요. 전 대만에서 대학을 다닌 것 빼고는 없어요. 중국계 화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산동계 화교 혹은 구화교. 개혁개방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신화교 뭐 이렇게 한다면은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중화민국의 나라는 대만에 대해서 대만 자체에서 계속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 속의 국가다. 거의 상상 속의 국가예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모호성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하면은 실체가 없어지니까 그냥 웅뚱거려서 그렇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교들이 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제한적 이중국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거나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귀화를 할 수 있는, 대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외국에서 외국 사람으로 사는 거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입국과 한국의 출국은 다 한국 여권으로만 하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사관 찾아가지 않겠다.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각서라는 걸 쓰면서 그렇게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가 이제 3대째잖아요. 저희 여동생이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러니까 4대도 있고 또 일찍 오신 분들한테는 5대도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2대니까 그 외할머니 쪽으로 하면 제가 4대째예요. 그러면 4대, 5대까지 되면서 여러분들 근데 되게 특이한 거예요, 화교들이. 왜냐면은 미국에 가면 1.5세만 돼도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2세만 되면 한국말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화교는 학교가 있고 화교 의식,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중화사상이라면 중화사상이 있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화교에 대한 민족적 의식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3대, 4대, 5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학교가 있고 계속 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동화가 빨리 돼가고 있어요. 이 한국으로. 네, 이거는 추세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 중에서 저희 어머니 귀화했고 저희 여동생 귀화했어요. 저만 귀화 안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저희 연희동 식구에서는. 근데 저도 지금 귀화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요. 외국인으로 사는 게. 불편입니까? 차별? 불편도 있고 차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주민의 생각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다루긴 할 텐데 이제 슬라이드가 3개만 남았습니다. 구별과 차별은 다르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지 않아도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지 않아도 돼요. 투표권이 없어도 되고 제가 투표를 그러니까 그 후보로 나갈 일도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될 필요가 없어요. 될 수도 없고. 제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사가 될 필요도 없고 검사가 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외국인이니까. 근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 뭐냐면은 화교들이 2006년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방선거 투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시장까지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화교를 위한 법은 아니에요. 화교들이 이득을 본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제1교포의 그런 어떤 대우를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김대중 때 제1교포의 권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상호주의 원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영주권자들한테 이렇게 권리를 부여하고 이걸 한 다음에 우리가 너네 제한 일본인들한테도 투표권을 줬으니까 너네도 우리 제1교포들에게 투표권을 줘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남은 게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들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지방선거 있을 때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중국인이 너무 많다. 우리 이 사람들이 중국의 지령을 받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이렇게 될 거다. 예, 이런 어떤 국힘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페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투표권이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뭐냐면은 모든 선거에서 배제가 돼 있어요, 화교들은. 대만에 가서도 투표를 안 하니까. 주민이 아니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100년 동안 계속 외국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 나라에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제서야 조금 대접받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물론 의도가 저희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런 대우를 받게 된 부분은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차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의 일이에요. 대구에서 49년 살았는데 외국인은 마스크 못 준다니. 코로나 때 일이에요. 코로나 때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은 코로나 안 걸린다. 코로나는 한국 사람만 걸리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국민연금도 내고 똑같이 의료보험 내요.
근데 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스크를 못 받죠? 외국인은 슈퍼 항체가 다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너네 중국에서 왔잖아. 코로나 너네 중국에서 왔잖아.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스크 안 줘.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뀌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또한 이해를 할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상식적으로 됐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신문에 나왔었는데 제가 장신대를 졸업하고 통합식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식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목회자 후보생의 과정을 마쳤는데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제한된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따르면은 먼저 외국인은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외 조항으로 해외 선교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역, 그 다음에 노회가 인정하는 특수 사역 이 세 가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수가 없고 개척을 해도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외국인을 타국 시민권자를 교회의 모든 결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장신대 다니면서 헌법 시간에 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고 어려운 시기들 지나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외국으로 양들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법이 2000년대에 생겨났어요. 그럼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 생각을 해보는데 외국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타국 시민권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이야기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가 되는데 외국에 다 공부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중대형 교회로 많이 가게 돼요.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법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법적으로는 순수 외국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모가 다 외국인인 사람을 순수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순수하지 않는 외국인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외국인은 퉁쳐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학생도 외국인, 노동자도 외국인, 화교도 외국인, 뭐 다 외국인. 그러니까 내국인만 아니면 다 외국인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법적인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는 F2였어요. 장기 거주 체류자. 5년마다 한 번씩 연장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영주권 F5. 그 다음에 유학생은 또 이런 어떤 체류 자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무언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주권은 계속 이 땅에서 영주권, 영원히 거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달라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민이잖아요. 여행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필요한 차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상심이 큰 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경계가 있어요. 외국인은 구원을 덜 받았고 한국인은 구원을 더 받고 그렇지 않잖아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헌법에는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건 정치적이라고 봐요. 특정 집단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동이지 이거는 성서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아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요즘 자주 하고 있는데 배척이 있었다면 이제는 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환대를 좀 넘어서서 이제 우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척은 이제 지나갔어요. 시기가 많이 지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명동에서 버스 타고 연희동까지 계속 왕복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버스에서 중국말을 하면은 너네 중국 사람 짱깨 짱꼴라 뭐 이러면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 버려 이런 어른들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배척이고 어떤 좀 이렇게 거리를 두기라든지 이랬다면은 2000년대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게 강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얘기였어요. 영어는 기본, 중국어는 필수. 그래서 중국어에 대한 이런 가르치는 중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물론 그것이 중국에 대한 현중 감정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실제로 중국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됐다면은 이제는 이것까지 넘어서는 그러니까 환대, 와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이웃이란 말도 이웃이란 말이 어떨 때는 거리두기의 이야기고 어떨 때는 가족보다 친한 이웃 사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도 이제는 좀 넘어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민에 대한 부분도 있죠. 한국형 이민 정책이 뭐 필요하다. 외국인 유치를 해야 된다. 사실 지방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없으면 못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박조한나 뭐 누구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다문화는 저는 다문화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이미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신분증에 한족이니 뭐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런데 이미 다문화를 넘어서 지금은 다민족의 세상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환대는 여전히 내가 잘 대해줄게. 와, 좋아. 너무 잘 왔어. 너무 좋아요. 이런 환대를 받으면. 근데 그거는 좀 약간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이민 정책을 뭔가를 했을 때 이제 외래 인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녀가 너무 없고 아이들이 너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2050 몇 년이면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민 정책을 펼쳐야 되고 사람들을 유입을 해야 된다면은 더 이상 지금까지의 어떤 배척도 안 되고 이제는 환대도 좀 넘어서서 우리로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외국인들은 세금 안 낸다. 저희는 최근에 자동차세 안에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고 뭐 다 돼 있잖아요. 세금도 내고 주민세도 내고 가끔세 내고 다 내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저도 이제 카페를 신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또 등록세도 내고 취등록세 내고 뭐 내고 다 내고 있어요. 세금. 할 거 다 해요. 할 건 다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국세청에서 구조하러 올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다 내게 돼 있고 지내면서 뭔가를 다 해요. 근데 이제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엮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이제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이주민. 여러분들은 선주민. 좀 더 일찍 이 땅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고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난민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해서 이주를 한다든지 혹은 해외 우수 인재 뭐 이런 사람들로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이제는 서로 필요한 사람으로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왔어요. 더 이상 순수 혈통 어떤 단일 민족 이런 거는 신화 예전에도 신화였고 지금도 점점 더 깨져가고 있는 신화인데 이것을 좀 넘어가고 또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방향을 계속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요즘 제가 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또 아주 새로운 뭐 정보 혹은 지식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숙제도 좀 이제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분들의 뭐 코멘트 혹은 질문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한국 사람들도 참 다양한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영어로 하면 좀 달라요. 영어로 할 때 우리가 차이니즈 이렇게 어떤 사람들 왜냐면 아까 차이니즈냐 타이와니즈나 뭐 그런 식의 또 중국말 할 때는 조금 구별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타이완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뭐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화런, 화인 그죠? 우리 중화할 때 화자 써가지고 화런 하면 뭐 저기 홍콩 사람이나 타이완 사람이나 뭐 중국에서 왔거나 제가 추석이나 설날 떼제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그 영어로 쓰더라도 영어 쓰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하면 대강 퉁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근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스스로 화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화런? 그렇죠? 화런 할 때는 홍콩에서 오신 분 있고 또 하지만 또 사실은 그 우리 박 선생님은 조선 중국에서 왔지만 화런은 또 아닙니다. 국적으로는 국적입니까? 국적 따직 예. 국적은 중국인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화런은 또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보는 저는 뭐 그 영어로 하면 코리안이지만 뭐 굳이 국적을 따지면 저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세금은 다 내고 오히려 더 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예를 들면 어디 강의하면 한국 사람에 비해서 최소한의 3배를 더 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세금은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제가 저기 없잖아요. 그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 의료보험 하는데 소득이 한 푼도 없다 하더라도 15만 원을 내야 됩니다. 매달. 그렇습니다. 차별이 심하죠. 제가 만약에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면 영세민이 돼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내도 될 거예요. 돈 버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그렇지만 어떤 권리를 주장했을 때는 저도 주민센터에 갔을 때 비슷한 코로나 때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한국말로 했지만 외국말 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뭐 질병센터는 국가기관이고 주민센터는 지방자치단체다. 나 그 얘기는 한국말 알아듣지만 내가 직접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으니까 연락 좀 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뭐 제가 그냥 직접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보건소에 갔고 뭐 이렇게 하는 한국말 저처럼 잘하는 사람도 이런데 한국에 그죠? 사는 외국인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다음에 제가 가도 외국인 취급하는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왔거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갔을 때는 어떤 취급 당했을까. 제가 글로 읽은 거 다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제가 또 국회 앞에까지 가가지고 저도 시위했는데 그건 단순한 성소수자는 한 일부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제 이주민들도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은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코멘트나 질문이나 누구든지 우리 한번 이주민 중에 한 분한테 먼저 제 앞에 계시는 잘못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산지 10년, 과거에 10년 다 한국에 있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되게 공감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뭐 내가 궁금한 거는 다 들으면서 다 대답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공감한 것도 지금은 여기서 경험했던 거는 다 중국만 얘기하면은 다 너무 포괄적 얘기하니까 이 중국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중화인민공화국 뿐이죠. 네, 사실은 그때 2019년 이런 이야기를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거 사실이니까 2019년 이게 홍콩 그 반송환법 그런 시위할 때도 뭐 여러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홍콩도 중국에 반항하니까 그럼 당신들이 다 중국 사람이잖아요. 왜 이게 반응은 왜 이렇게 세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국 딱 단어만 얘기하면은 모든 다 하인들이 다 포함돼 버리고 그 상황이 너무 모르니까 너무 포괄적인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저한테는 아주 폭력적인 이야기 했어요. 그 당시에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이 홍콩 사람만 강조하면은 또 문제 있는 거예요. 홍콩 사람 뭐 중국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되게 많아서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 얘기할 때 그러면 중국말로 하는 거 아니냐. 어떤 중국말 얘기하는 거는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맨더린 얘기하면도 이게 중국 맨더린도 있고 대만 맨더린도 있고 사실 또 따지보면 내려가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거의 다 맨더린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맨더린 모어는 쓸 수 있는데 근데 모어는 맨더린가 아니에요. 광동어예요. 광동어. 광동하고 맨더린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대만 가서 대만어도 다르고 아까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 고향도 상동어도 따로 있어요. 근데 너무 포괄적인 중국어로 다 얘기하게 되면은 또 뭔가 다 이게 그 상상이 딱 그 중국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러저런 게 19년 이후는 제가 이게 홍콩에 대해서는 엄청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이게 그때는 아예 너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냥 그렇게 중국어 할 수 있어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안 되겠다고 이게 너무 계속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또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9월 달에 CCA 그 인도 총회할 때는 만났고 그래서 내 대만 친구가 담 목사님이 대만 공부했다고 그래서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런 뿐이지. 그 사실은 목사님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 와서 듣고 나서 엄청나게 이게 화교의 역사도 배우고 사실은 그때 명동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도 지문에 되게 많았어요. 나도 스스로 보면서 여기 다 중화민국 국기 다 보이는데 그다음에 인천에 거기 그때 10월인가 갔을 때 다 중화민국의 국기 다 달리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 중국라고 그렇게 다 포괄적인 얘기하니까 그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답이 다 해줬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기회에 또 우리 홍콩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은 하고 좀 반대로 그죠? 한국 사람인데 타이완에서 태어났고 또 중국에서 또 그죠? 살았고 한 분이 또 계세요. 우리 길승재 이사님, 길승재 선생님 오늘 한번 얘기 들으시고 한번 리액션을 조금 그렇죠 재미있죠. 한국 사람인데 타이완에서 태어났고 또 중국에서 그죠? 그 중에서도 샨동에서도 몇 년 사셨던 분에게 마이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담 목사님과 정확히 반대되는 위치에서 그래서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이렇게 물론 동시대를 사는 사람인데 다른 입장에서 같은 사건과 같은 시기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공감하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주셨던 얘기를 좀 안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제 타문화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국에 있는 이민자들을 잘 환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야겠다. 우리라고 좀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런 필요성들을 조금 더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시간을 통해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박영춘이라고 하고요. 네, 본명입니다. 네, 성은 박씨고요. 네, 그래서 밀양 박씨 외국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질문도 네, 드리고 싶고요. 하나 그 전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네, 부분은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이고 네, 지금 한국에서 20년 넘게 네, 살고 네, 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한국 분들도 조선족에 대해서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까 수사님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화인이란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아마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 다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선족 같은 민족이지만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에서도 쉽게 중국 사람이라고 이제는 많이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처음 듣는 이야기, 낯선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저도 중국에서 교육받았고 사실은 국적도 중국이고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화인에 대한 중화에 대한 내용을 네,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일상에서도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족도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민족적인 부분이 꽤 강한 것 같아요. 네, 국적은 중국이지만 민족은 우리 민족, 한민족. 그러고 보면 한민족이란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만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니구나. 많은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도 사실은 중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지금 일하는 부분이 한반도 평화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결국 민족을 따라가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내내 들으면서 저는 제일동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 역사적인 맥락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일동포들도 구화교, 신화교, 화교 분들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일본에는 제일동포들도 결국은 이 남북과 이념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 정체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이 산동에서 넘어온 중국 분들이 나중에 이 공산당과 이 또 자유진영의 대만 사이에 있어서 이 이념과 이 정치 체계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한국에 온 화교분들한테 영향이 없으셨는지 혹시 한국에 와 있는 화교분들도 그때 당시에 이 이념의 논쟁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지 아까 이야기 들으면 자연스럽게 대만을 택한 것 같고 중화민국을 택하면서 자유를 택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부딪힘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부 중에서는 이제 항미원조 때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화교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가 올 때부터 갖고 있었던 여권이 중화민국 여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중화민국이 1949년에 대만으로 국한이 되면서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대만이 중화민국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대만의 그 헌법을 봐도 중국이 다 미수복 영토고, 우리도 아마도 남북한도 동일하게 헌법에는 이 한반도 전체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특히 이제 학교 교육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교육은 당연히 중화민국을 정통성을 가진 곳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사람이 중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유중국, 중화민국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정체성이 계속 강화가 됐고 그런 교육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기 개양도 당연히 중화민국 국기를 개양을 하고 다 어렸을 때부터 삼민주의 이런 걸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라온 사람 같아요. 마치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 자라난 화교들도 물론 이제 당연히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저러면 빨갱이 되고 삼천교육대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한국에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는 학교의 교육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아 우리는 중화민국 이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그러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궁금한 것보다도 제가 작년인가요? 그 광운대 김희주 교수의 짱깨주의 탄생이라는 책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약간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정체성이라는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반중 혐오 정서가 80%가 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20대예요, 실제로. 근데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는 중국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중국인이라는 부분까지 넘어가면 또 포괄적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이웃으로 다 이웃이고 다 살면서도 포용력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 되게 약해지기도 하고 또 그게 차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중 혐오 정서가 특히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높아지면서 혹시 느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으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주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포용력에 있어서 가장 지금 취약하고 좀 더 포용력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있으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좀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입장도 살짝 살아본 게 제가 대만에서는 한국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 혐한 정서 있을 때 저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대만도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아요. 대만은 오히려 그 섬에 대한 그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타적일 때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는 너는 뭐 그렇게 잘 포용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과 상관은 없이 그냥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제가 이주민이고 외국인이고 이런 입장에서 저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요즘 또 자주 하는 얘기가 혐오를 넘어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더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만 봐도 저는 화교고 환희는 홍콩 사람이고 또 중국에서 조선족이시고 또 대만에서 태어나시고 중국에서 지내셨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 다 다르잖아요. 저는 언젠가 또 여기서 제가 저쪽에 앉고 환희하고 자리가 바뀌어서 환희 이야기를 또 듣고 싶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는데 이런 이해가 없으면 항상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거리를 두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위험한 존재로서 남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위협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협감이 해소가 되면서 혐오에 대한 감정이 혹은 어떤 오해가 풀려가면서 그 혐오에 대한 감정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개방성이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누가 페이스북에 화교 관련된 무슨 유튜브를 올렸어요. 근데 내용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댓글은 다 화교들 뭐 중국 사람 뭐 저거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싫어요 누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이건 아닌데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다. 박정희가 화교들을 억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동남아처럼 됐을 거다. 이런 어떤 댓글들이 확 달려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화교의 피해자의 입장으로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박정희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런 했을 때 근데 저는 박정희에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군인이 그런 집권을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민족적인 부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 안에 일부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이해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있기 때문에 제가 박정희를 혐오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혐오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저는 느끼기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외국인이니까 혐오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2000년대 이제 세기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또 뭔가 중국을 사람들이 가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진출했던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나중에 2008년도 그렇고 또 그 이후로부터 혐중 정서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내가 어딜 가서 내가 중국이랑 관련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중국에서 왔어요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워지는 시기가 이제 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또 하나는 그거죠. 2010년도 뭐 2008년, 2007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그 이후로부터 제가 목사인 걸 얘기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혐중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강화가 되면서 어디 가서 나 중국어를 할 줄 알고 할아버지 중국에서 왔어요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워지는 어떤 시기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넘어서는 방법은 내가 나의 어떤 땅과 나의 어떤 내가 서 있는 그것을 고집하지 않게 됐을 때에만 그 혐오를 벗어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서는 그 논리만 통하거든요. 국힘 안에서는 국힘의 논리만 통하잖아요. 이렇게 했던 우리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보고 지난번에 대선 때도 사실 외국인들이 와갖고 무슨 뭐 그런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또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그나마 이제 상대 진행에서 그걸 이제 해소를 해주긴 했는데 이런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언론을 통해 갖고 자기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 또 그런 감정들을 툭툭 건드리면서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여유를 좀 갖게 되는 거는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을 때 그리고 동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 혐오라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실 대중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대중은 그걸 하고 싶지 않고 대중은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사실 주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만에 제가 가서 친구들한테 몇몇 친구들을 정말 친해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정말 대만 독립을 하길 원해? 라고 하니까 이거 다 이거 얘기할 때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걸 살고 싶어 해요. 통일도 아니고 독립도 아니고 현황 유지하면 살고 싶은데 말로는 다 독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해를 하고 하면서 진실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비로소 혐오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알고자 하는 노력이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 저한테도 있느냐 그러면 모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슬림에 대한 혐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구에서 일어난 일도 무슬림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건축하고 뭐 하는 것들도 안 되고 그 앞에 가서 돼지고기 구워 먹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없을 때 혐오가 일어나는구나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다 바쁘고 여유가 없는데 꼭 뭘 또 요구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그죠? 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든 그 이음새가 우리 모토가 그지 않습니까? 경계를 넘어 함께 걷는 사람들, 우리가 경계를 넘는 그죠? 그 자연스러운 만남들. 전 중요한 건 어떤 그 개념이 아니고 외국인 혹은 무슬림 혹은 중국인 이런 것보다도 얼굴. 오늘 우리는 사실 화교 그죠? 가장 오랜 우리 이웃. 화교 이야기 이런 타이틀로 만났는데 오늘 이 모임 이후로는 우리한테는 만약에 화교 친구가 없는 분들한테는 한 이름이 그죠 한 얼굴이 이렇게
호인山동의 할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는 할아버지의 또 안경을 아직까지도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화교가 하나의 이름 혹은 얼굴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무슬림을 만나면 그죠?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뭐 인종이든지 언어이든지 뭐 여러 장벽들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근데 그걸 너무 피곤하게 이걸 해야지 되고 뭘 해야지 되고 그런 것보다도 좀 그런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자주 만들려고 하고 같이 또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걷고 때로는 번개로 그럴 때도 좀 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처음 만나시는 분들에게 우리 이번에 12월에 만든 이음새 리플렛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안내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찍은 사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음새 대화 사진들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꼭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싶다 혹은 뭐 그런 분 이쪽에서만 주로 이제 대화가 나왔습니다만 제 왼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은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혹시 알고 싶어요 하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신학대학 가시기 전에 장로교에 나와서 외국인들 그 차별성에서 모르고 들어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셨어요? 네, 전 당연히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예, 저도 어제 만났던 몇몇 그 목회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가 그죠? 그런 게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네. 여전히 제가 그 얘기해서 목사님한테도 일본의 일본 교회 협의회 총무님이 조선인이에요. 우리 어제 한국에 오셨다가 김성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일본 그렇고 뭐 미국이나 아마 그 유럽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 이런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예. 제도가 어떤 취지 때문에 만들어지면서 그 피해자들이 그것 때문에 생긴 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예. 아까 박정희 대통령 때 아니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처럼 그런 것처럼 제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 측의 그거는 예. 그때 당시에 통합 측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즉 미국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중대형교회 다니러 왔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좋은 또 자리가 있으면 교회 그만두 옮겨가고 하면서 그 본인의 편의에 따라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이중국적자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한다고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담 목사님처럼 이런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혹시 어떤 부분의 피해라든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차별이 생기는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개선이 되는데 개선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라는 데서 그죠? 정말 우리라고 생각했다면 그죠? 부당한 게 있으면 바꾸자는 노력이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 밖에 있는 존재로 아마 네. 누군가는 지금 무의식적으로 굳이 의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지 저는 않았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작년에 또 법이 추가가 됐어요. 네 번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집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가 통합식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외국인이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이 직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직분을 어디까지 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 집사까지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집사라는 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큰 교회 가보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외국 살면서 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날로 불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사까지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타국 시민권자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를 했을 때는 그러면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수 노예에서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은 그런 교회도 외국인이 담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어떤 그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결국은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좀 넣지 않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 뭐 2시간이 막 훌쩍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네,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그죠? 오랫동안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님은 하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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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초대에 응해주신 또 좋은 얘기 들려주신 담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대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월달에 우리는 지금 이번 상반기에는 늘 셋째 토요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장소는 조금 여기 교회에서 뭐 그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그 손님과 주제는 확정됐기 때문에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은귀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여러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시는 영문과 교수님입니다.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날 우리 강의 제목은 슬픔과 기쁨을 잇는 말들. 슬픔과 기쁨을 잇는 말들. 이제 이분 초대한 이유는 우연히 제가 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때 시인 한 분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하는데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당신은 진지하게 아직도 그때 제 생각으로는 믿고 계신 분이었어요. 정말 한편으로 보면 소녀적인 감성도 있으면서 또 사회를 꿰뚫어보는 눈도 있고 그 영시를 번역하면서 또 시 안에서 시어에서 그죠 그런 세상을 바꾸는 힘을 찾아내는데 우리 그 이음새 대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제목을 골랐네요. 슬픔과 기쁨을 잇는 말들, 이어주는 말들 그런 제목을 하는데 그래서 2월 그때가 17일이라나요? 2월 셋째 토요일 날 날짜가 그렇습니까? 예, 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는 조금 더 시내 한복판으로 옮겨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카페 소일에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공식적인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